네, 항상 시도민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양재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특감에 앞서 꽃다발 전달시키겠습니다. 꽃다발, 네. 네, 김병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회장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참 양재원 회장님 대단하시다고 느낀 게 오늘 일기도 불순한데 이렇게 많은 자리를 다 쳐주셔가지고 정말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 회장님 믿으시고 아니면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일일이 제가 한 번 한 번 이제 검역하면서 인사드리지 않고 인사를 생략하고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요즘도 제가 총리 여쭤보는 저는 이제 응시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 번 떨어져가지고 이제 응시 자격 제한이 지금 걸려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난번 대선 시작하기 전에 기억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공직을 더 이상 이제 공직에 미래를 두지 않고 정말 가가지고 국가가 완전히 쪼개질 상황이고 몰라서 제가 공직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선대위를 상임선대위원장 맡으면서 제가 바로 공직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났더니 저보고 이제 공직 안 하더라도 봉사직이나 명예직이라도 좀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지금 사랑의 연배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랑의 연배 회장이라는 걸 맡고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이 자리가 명예로운 자리구나.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접하고 그렇게 살면서 제 삶도 한번 돌아보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유라는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냥 제가 참고로 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 정부라고 아니면 국가가 해결해야 될 일, 대통령이 국회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인구가 지금 우리가 인구 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꾸 우리 고향이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데 지역 소멸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통화량이 지금 유동성이 넘쳐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우리 지금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게다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부동산 문제, PF 문제이 심각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망가진 상태, 뭐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숱한 문제, 뭐 탄소 중립의 문제다. 그 다음에 뭐 외교와 안보 문제다.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지금 분석을 보려는데 아무 그런 생각 없이 우리가 정말 국가가 지금 당장에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뭔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과거의 농경시대 때나 초기 산업시대하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문제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 문제에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뭔가? 우선 수비에 있어서 대량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수천 정부가, 국가가, 대통령과 국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의 금리 문제, 그 다음에 무슨 탄소 중립의 문제, 다 지금 이거 시간을 갖다 두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지금 수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량성. 옛날 농경 시대를 생각하면 1년에 선거는 말하자면 1년에 일어나는 그 국가가 다룬 문제가 10개였다. 지금은 국가가 다룬 문제가 하루에 100개, 1000개, 10,000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미국도 초기 그 미국 의회에 1년에 국회 선거되는 법안의 수가 1년에 몇 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정책 문제의 숫자가 별거 아니었다. 그러니까 국회를 운영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도 자유당시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의원들이 한국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토론하고 거기서 포결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책 문제가 많아지니까 숫자를 더 감당하느라고 상임위원회로 소위원회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으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다. 수에 있어서 대량성, 문제에 있어서 다양성입니다. 문제 성격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입니다. 옛날에는 단순했죠. 농경사회 때 농사하고 물대고 다른 나라하고 싸움하고 이게 다입니다. 채권 채무관계 정리해주고 지금은 아니죠. 해저 개발, 무슨 좀 우주 개발부터 제가 탄소 중 아까 수많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여가지고요. 이거 풀면은 저게 터지고 저거 풀면은 이게 터집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환경 규제를 강화해버리면 당장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상품의 단가가 올라가죠. 상품의 단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물고 물려있다. 하다못해 학교에서 과목 하나를 넣고 빼고 하는데도 이것조차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사가 구조조정이 돼야지 교과목을 바꿀 거 아닙니까? 저거 분명히 가르쳐야 될 과목인데도 그거 못 가르쳐.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전부 물고 물려서 아주 복잡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문제는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시간 끌면은 더 골마 터져가지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십니다. 자, 그래서 수에 있어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내용도 다양하고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게 오늘날의 국가가 다루는 문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게 뭔가 사람마다 자기 이해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뭐 하면은 자기하고 이해관계 걸리면 반대하고 나옵니다. 데모하고 밖에 나가서 세력 형성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거 욕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참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가가지고 국가가 엄청난 하드파워를 행사하고 권위주의 체제 그럴 때는 댓글도 누르고 가서 번호도 누르고 다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커져버렸습니다. 시장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제가 굳이 이야기 듣지 않아도 될 거예요. 시장이 커졌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커진 게 아니라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 속에 누구도 빨려들어가고 정치 권력도 빨려들어가고 행정 권력도 빨려들어가고 다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혁신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작동하겠습니까? 국가가 작동하겠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우리가 기대하는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것인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우선 대통령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 모시면서 5년 동안을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대통령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자 앞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역 균형 발전도 해야 되고 요즘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연금 계획도 해야 되고 교육 계획도 해야 되고 자본시장 계획도 해야 되고 산업 구조 조정도 해야 되고 세상 같은 문제가 지금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당선돼가지고 그 앞에 딱 서면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태산 같은 과제가 있는데 그 앞에 섭자로 하나 딱 들고 홈이 하나 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 태산을 갖다가 지금 거물고 길을 내고 그걸 갖다가 거물고 지나가야 되는데 삽장 하나 들고 있는 기분. 그리고 그 들고 있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그냥 맨 땅에 아니라 늪에 들어가가지고 몸은 쑥쑥쑥쑥 빠져들어가는데 그 위에 삽장 하나 들고 있는 그 무력감이라는 것은 말을 못합니다. 대통령이 과제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서 탄소 중립의 문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수 균형 발전 큰 과제들을 생각하고 교육계획 어떻게 할 생각할수록 내 몸이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쪽에 지금 흔히하게 잘 안 보입니다만 대통령이 돼서 일을 하려면 우선 법이 통과돼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치국가니까 법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공무원 책상 위에서 출발한 법률안이 그것이 행정부 안에서 한 바퀴 돌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행정부 안으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국회 보내서 국회에서 입법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2006년에 저희들이 계산을 했어요. 해보니까 법 하나 통과시키면 평균 걸리는 시간이 35개월입니다. 35개월이 걸립니다. 인수위 때 시작한 법이 레임덕에 들어갈 때나 그 법이 통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가 이야기가 나온다고 심각하게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못 해볼게요. 정말 대통령 못 해볼게요. 심지어 어떤가 하면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하자고 그날부터 야당이 치고 나오고 언론이 치고 나오고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A안과 B안이 있는데 대통령이 A안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밖에 B를 수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막 반대하고 야당 나오고 막 하거든요. 그때 협상하고 내놓는 게 A안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오늘 우동기 위원장 안 오셨는데 우동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요. 지역 균형 발전하고 지역 소멸 막고 지방 분권하자고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지방 분권위원회가 있었고 지역 균형 발전위원회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 위원회에 위원들이 싹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위원들을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임명한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돼버립니까? 옛날 같으면 뭐 경호실장이 가가지고 뭐 끄집어 냅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두 위원회를 갖다가 없애고 새 위원회는 지방시도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임명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데 얼마 걸리는가? 그거 하는데 1년 반 걸립니다. 그거 하는데 1년 반, 2년 걸립니다. 이러니 이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합니까? 참 기가 막히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행정부 안에 관료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될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가진 숱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관료 사회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관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자기 목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최근에 와서 관료들은 점점 더 말하자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는가? 과거에는 자기가 말하자면 위에서 장관이 지시를 하거나 뭘 하면은 그 지시 따라가지고 뭘 하다가 잘못되더라도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오히려 특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정권 끝나고 다음 정권 들었으면은 앞에 정권에 충성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 앞에 설치됐습니다. 안 하죠. 대통령이 피한다고. 그리고 관료를 묶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과 령, 지침, 규정, 훈령, 규칙, 수많은 것들이 이게 뭔가 하면 관료들의 몸을 갖다 칭칭 감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뢰밭이 밟으면 터집니다. 법 하나, 영 하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온갖 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자기한테 오신주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점점 소극적이 되고 수용적이 됩니다. 안 움직인다. 지뢰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뢰밭에서는 움직이지 말아요. 자기만 안 움직이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이 지뢰밟고 같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하겠다 이거 말려야 돼요. 상관이 하겠다 이거 아이고 저는 국장님 그거 하지 마 나중에 큰일 납니다. 안 움직이거든요. 장관이 지시하면 어떡합니까? 용역 줍니다. 대통령실에서 지시한 것만 하면 그게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용역이 얼마나 6개월 1년짜리. 그리고는 어디 가는가 하면 자기는 다른 부서로 수입 인사이동 가는. 그럼 새로운 친구가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하거든요. 삼성전자에 사장하다가 정통부 장관했던 진대재 장관한테 제가 물었어요. 삼성에 있다가 관료사회로 우리가 뭐가 다르느냐 물었더니 거침없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10가지를 하면은 9가지를 갖다가 대충 9가지 뭐 좀 실패를 해도 하나 좀 잘난 거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그거 가지고 상무도 되고 전무도 되고 살라고 돼요. 관료사회와 보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 대박을 터뜨리 잘했는데 하나 미스를 해버리니까 그걸로 목이 나갑니다. 이런 인센티브, 역인센티브 구조 안에서 어떻게 관료가 우리가 관료도 사람인데 관료가 능동적으로 자기 수고 싶은 능동적으로 움직이길 기대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묻고 하는데 책임 묻는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죽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때 교육부 장관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서장관이 날아갔는데 뭐 때문에 날아가시는지 당신이 가시고 치킨 먹다가 날아갔어요. 치킨이 아니라 라면 먹다가 날아갔어요. 라면을 갖다가 의자 좋은 데 앉아서 먹었다고 황제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양반을 만나면요 이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황제 라면 낙인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장관이 왜 거기서 라면을 먹었는지 누가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천막에 라면을 먹고
컵라면 먹으려고 가지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다른 공무원들이 먹고 있으니 장관이 들어오니까 막 숙이고 이러니까 그 양반들 그걸 좀 먹으라고 자기가 그 라면을 들고 밖으로 나와요.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먹었으면 됐는데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반이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는 공무원 35년, 40년 가까이 해서 가장 능동적인 공무원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공직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 라면 먹었어? 그냥 낙인을 황제 라면을 이걸 찍어서 보내버린 겁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수없이 있습니다. 공직사. 그러니까 공직사에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는 게 이게 오히려 오배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하나는 뭐냐? 자, 그래서 여기 완전히 공직사회가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관료사회에 갔더니 삼성에서는 미래를 생각하느라고 과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 인텔하고 어떻게 싸우고 IBM하고 어떻게 경쟁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중대가 되면 어떻게 개발하고 하느라고 과거에 뭘 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 미래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관료사회에 오니까 매일 하는 것이 과거 이야기하느라고 미래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과거 생각한다는 게 뭐냐? 국정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국무총리실 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워킹데이 250일이면 250일 중에서 그 이상은 뭐 하는가? 과거 자료 정리하고 그거 데이터 만들고 그거 한 대씩 다 보낸다. 그러니 무슨 미래를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고 생각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렇게 능동적으로 자기가 치고 나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료사회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못하고요. 그래서 대통령 5년 지나고 나면 대책을 뭐 했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관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여기 우리 홍석천 의원도 계시지만 국회 욕하잖아요. 국회는 어떠냐? 국회는 더 압니다. 국회가 능동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을 잘 뽑으면 그 국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입니다.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하는데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를 국회 다 보내고요. 국회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 국회의원들은요, 대한민국이 73부대거든요. 툭 하면 사람 욕을 하고 사람 잡고 새로 인재를 영입합니다. 막 가서 선거때 되면 젊은 인재가 뭐라고 영입해요. 소위 말하는 분식을 하는 겁니다. 젊은 인재 영입했다고 가가지고 막 일종의 분식이죠. 4년 지나면 그 사람들 막 잘라내요. 꼬리를 도마뱀 꼬리 잡듯이 막 잘라내가지고 거기다 십자가 지어가지고 그냥 쓰레기 통에가지고 버리듯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도 물론 있죠. 엉터리 진짜 제가 보면 막 엉터리 너무 많잖아요. 사람 같지 않은 국회의원들. 누구라고 이야기 않겠습니다. 너 아까 회장도 한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문제가 국회는 기본적으로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 이해관계와 우리 시민의 이해관계와 신념을 대변하는 국회 안에서 어떻게 싸움이 없을 수가 없고 대립이 없을 수가 있고 갈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심사숙고하고 의사결정을 국회가 전부 손들고 가가지고 한목에 손들고 전부 가가지고 쭉쭉쭉 통과시키는 국회가 아니죠. 민주화된 국회는 국회일수록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느리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많이 지금 수도 없이 발생하는 이 정책 문제들을 해결할 역량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회는 농경신의 유물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좀 자아서 안 보이는데 엘빈 토플러가 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국회는 이제 박물관으로 갈 때가 됩니다.
더 이상 말하자면 현대 사회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한 이런 국가에 저렇게 의사결정의 구조가 내릴 수밖에 없는 저 국회는 더 이상 존립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래도 다른 나라는 그 국회가 비교적 괜찮은 나라가 있거든요. 주로 어떤 나라들인가? 주로 보면 국회 권력이 분산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요. 미국 같은 데는 국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습니까? 주의회가 있습니다. 주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의회 시의회에 권한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방자치인데 지방자치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 선거만 있지 권한이 없는 건 지방자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령법이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주 단위에서 각 주가 검령법을 통과시키거든요. 한 주가 통과시키는 거 어떻게 되느냐? 2주도 통과시키고 저주도 통과시키고 미국 전체의 검령법이 성립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국회가 솔직히 말해서 시골 면장이 결정해야 될 권한까지 가지고 앉았어요. 소화도 못하면서 그 권한을 갖다가 중앙정부가 쥐고 있으니까 그게 또 국회가 쥐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독일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독일에 하르츠위원회, 노사정위원회가 잘 작동해가지고 노동계획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독일이 지금도 고생을 하지만 한동안 노동계획을 해가지고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 노동계획이 굉장히 모범적인 계획인데 그 노동계획을 누가 하느냐? 국회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노사정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요. 사실 노동 문제는 노가 사가 힘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의 대표와 사의 대표가 와가지고 정부가 거기서 사회를 보면서 노사정위원회가 거기서 결정을 하니까 1년 내내 자기들끼리 토론해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국회는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을 저게 혹시 과정이 잘못됐느냐를 무슨 일종의 히어링 통해가지고 공청회 통해가지고 아니면 자기들 그 상임위 통해가지고 확인하고서 별 이상 없이 그것이 진행됐다면 그냥 통과시키는 겁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는 그냥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경제사회 노사정위원회만 하더라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죽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다 합의 받으면 국회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같은 데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니 결선전 바로 가지 뭐 때문에 예선을 갖다 그게 예선전에 우리가 왜 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가 무력화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스스로 해결도 못하면서 권한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소화 안 되는 산들 같은 과제를 앞에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드린 거죠. 이 국가가 국회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관료체제가 됐든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고 작동할 수도 없는 지금 상태인데 모든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작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만 바꾸면 작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만 바뀌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만 바뀌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신문기자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박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되겠는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당연히 실패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거 진짜 내가 뭐 했지 하는 그 회의가 될 정도로 실패합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인데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성공한 대통령 가능성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뭘 성공한다는 겁니까? 갑자기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교육계획을 진짜 가가지고 우리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 조금 이따 제가 교육 문제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다음 대통령 또 실패합니다. 누가 되든 실패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좀 십자가를 지듯이 지고 오는
모조리 전부 감옥 가거나 귀양 가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말하자면 사람 같은 치료를 못 받거나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마치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는 죄 없는 양, 나는 여당 안에 야당이었다 이러면서 쫓아나가고 푼다고 이런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가요. 작동하지 않는 국가가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일도 못하고 일도 안 하면서 그 일을 하면 해도 좋다. 그거 하는 권한, 선의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라 되겠습니까? 나도 안 되죠.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교육 문제 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을 좀 바꾸자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 사회에 어떤 덕목을 가진 시민이 필요하며 어떤 기술과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할지를 교육부 관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교육학자도 모르고요. 저도 모르고 빌 게이츠도 모릅니다. 지금 사회가 이런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 근데 그걸 10년 뒤에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덕목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되는지 또 어떤 기술과 지식과 정보를 가진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교육부 관료가 왜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쥐고 행사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권한을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학교인데 제가 학교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알려진 사실이니까 제가 이제 사실적인 독일에서 출발한 발도르프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슈타인이라는 교육학자가 창안을 해가지고 100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세계 교육부 장관회에서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교육이라고 두 번을 선정을 했습니다. KBS하고 EBS가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해서 교육은 무엇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교육이다라고 소개하는 그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독일의 교수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교사를 키우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있거든요.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가 되어 있나 지금 대안학교. 왜? 교육부가 인정을 할 수 없어요. 교육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산수, 사회, 자연 나눠서 국어는 몇 시간 가르치고 산수는 몇 시간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학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거부합니다. 이 학교는 소위 통합교육을 시킵니다. 3학년, 4학년 아이들 같은 거 어떤 걸 과정으로 주어지는가 하면 집짓기 반나이 20명이 한 학기 동안 오두막을 하나 짓습니다. 통나무집을 짓습니다. 또 그 다음에 벼농사를 그러면 집짓기 벼농사를 하면서 거기서 뭘 배우는가 하면 나무를 자르고 붙이고 재고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시를 쓰고 뭐 하면서 국어, 영어, 산수, 사회, 자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가서 노는 겁니다. 노는 동안에 의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다면 이런 식의 교육인데 이 교육이 한국에 돌아가지고 있고 학생들은 행복해하고 학부모는 만족해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학교를 보내는데 누가 보낼 수 있느냐? 대안학교가 되니까 학교 시설과 교사 월급과 그 다음에 필요한 토지와 이걸 누가 전부 사야 되는가? 학부모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사고 있습니다. 조합비를 몇 천만 원씩 내야 되고 등록금을 몇 천만 원씩 내야 되고 일반 서민은 거기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뭐가 되면 기존학교가 돼요. 전부 의사, 변호사 아들다 아니면 할아버지가 부자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학교에
대한민국의 서민은 자기 자신을 보낼 수가 없냐고. 그걸 막고 있는 게 누구냐? 이 교육관입니다. 교육부가 나이가 뭐 도대체 왜 교육부하고 세계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두 번이나 모범적인 교육이라고 한 그 교육을 못 다니게 왜 막고 있느냐? 이게 과연 국가가 할 일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죠? 교육부가 할 일을 좀 제대로 못하면서 한 번은 가서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이 그 코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전산 코딩이 우리가 IT 국가고 앞으로 AI가 얼마나 중요하고 코딩이 거의 상식이 돼가면서 하는 거예요. 초중등 학교에서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코딩을 몇 시간 가르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 물었더니 코딩 교육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되는가 하면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중국하고 비교해가지고 중국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코딩 교육 시간. 당연히 물었을 거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의 코딩 교육 시간이 이렇게 중국에 반도 안 되냐? 대한민국 같은 이 지금 IT 선진국인 것입니다. 답이 그걸 모르겠습니다. 답이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교조 보충을 비롯해 특히 정교조 기존 교사의 과목을 줄여야지만 코딩 교육 시간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기존 교사가 반대를 하니까 교육부가 그걸 밀어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가르칠 교육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특정 이해관계 속에 국가 권력이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면서도 고단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 자격을 얻고 교육대학하고 사범대학 졸업해서 교사 자격증을 획득해야지 교사가 돼요. 여러분들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정상이 아닌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범대학하고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안 나오면 선생님 못 되면요.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를 나와가지고 한국의 중학교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MIT 공대를 졸업한 학생이 여기서 과학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고요. 과학고등학교가 아니라 특수학고등학교를 빼면 이게 도대체 국가가 하는 짓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나옵니다. 반도체 공장 짓는데 국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승인하고 가가지고 허가하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라는 건 속도가 지금 반도체 전쟁 아닙니까? 반도체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옛날에 우리 진짜 농경시대 쌀하고 똑같습니다. 철기시대의 철하고 똑같고요. 그야말로 우리 시대사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자산인데 지금 국가 간에 어마어마한 경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중국은 60조를 갖다가 반도체에다 투자하고 있고 미국은 100조를 투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투자를 갖다가 우리도 보조금 준다고 이제 시작하는데 양이 얼마 안 되죠. 그렇다면 하다못해 크다가 성인이라도 국가가 제대로 빨리빨리 좁혀주면 되겠네요. 이 관료들이 지고 앉아가지고 국가 권력이 지고 앉아가지고는 대만하고 중국하고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짓는데 2년, 3년이면 다 공장까지 다 짓는데 한국은 몇 년 걸려요? 대만 미는 3년인데 한국은 8년이 걸립니다. 이 국가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할 거를 쥐고 권력을 쥐고 앉아가지고 지금 정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전부 각기 국가 권력을 행사하면서 우리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 진보 세력에 제가 당의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때 제가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을 한없이 키워가지고 온갖 가지고 국가가 지금 국가 권력이 너무 커서 문제인데 그 국가 권력을 더 키우고 그 국가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게 문재인 정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국가주의 정부다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국가주의 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 정부가 아니다. 저는 대답이 없으면 저 혼자 그냥 하고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침 딱 3일 지나니까 우리는 국가주의 정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싸움을 한 겁니다. 크게 프레임 싸움을 한 겁니다.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놓고서 당신들은 국가주의 그리고 보수는 자유주의. 여기서 벌써 당신들하고 우리 같다. 그래서 당시의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되냐? 결국 자유주의의 기치를 들고 우리는 가야 돼요. 저쪽은 국가주의. 얼마나 국가주의인지 한번 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 뭐까지 규제하려고 했느냐? 국가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졸로 봅니다. 국민을 어떤 걸로 가면 국가 권력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은 자유를 하는 능력이 없어. 자율적인 질서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가 권력으로서 너희들을 감독하고 규제하고 등록시키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지시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뭘 하는가 하면 먹방 방송을 규제하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먹방 방송을 왜 규제하느냐고 물었더니 먹방 방송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데 그러고 살찌는지도 모르고 막 먹어가지고 의료비 지출 갖다가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먹방 방송을 규제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보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먹방 방송 보면 자기가 살찌는지 안 찌는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먹는 정말 졸로 보는. 그 다음에 또 소주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주 광고 뭐 하는가? 젊은 여성이 광고하면 안 되겠다. 젊은 여성이 그 소주를 이렇게 먹고 막 흔들고 광고하니까 그거 보고 막 마신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근데 윤 대통령이 칭찬이 아니라 윤 대통령 이야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십시오. 윤 대통령이 하면은 기억하실 겁니다. 불량식품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했다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불량식품 규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야당에서 친애들 같은 줄 알고 뭐라고 할까? 그러면 불량식품 먹고 애들 죽으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공격하니까 심지어 보수 집단까지도 맞아. 윤석열이 이게 흉내는데 이거 왜 불량식품 규제를 더 강화해야지 불량식품 규제를 왜 풀어? 왜 완화해? 이런단 말이야. 근데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마인드는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정말 귀하고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학교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막 팔아. 근데 정부 규제가 완화가 됐어. 그러면 아이들 먹고 배탈이 나고 아파요. 누가 나서겠습니까? 학부모가 나서고 선생님이 나서죠. 선생님이 나서고 학부모가 나서고 동네 사람들이 나서고 나중에 누가 나서는가? 문방구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규제가 만들어지는가?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인 규제가 만들어지는데 그 규제는 국가에 의한 규제보다도 10배, 1000배가 강한 규제가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국민의 그런 자율적인 역량이나 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저는 국민을 졸로 보니까 가가지고 너들을 교육시키고 등록시키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나는 규제해야 되겠어. 이렇게 다르다고 철학이. 그래서 이 지금 제가 국가가 너무 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국가주의를 잘 몰라요. 국가가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국가 권력이 강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 체제에 넘어오면서 독재국가 넘어오면서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보고 야 그만한 건 이거보다 더한 자유 눈에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 부분이나 어디서 보면 곳곳에서 국가주의의 그 잔상들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는가? 국가 권력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하고 그 국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만 이야기해요. 국회의원이 통제해줘야 돼. 뭐가 국가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이 어떻게 틀린지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얼마나 가가지고 이 무능한 정당이 돼가지고 이걸 잘못하는지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기업인들이 정말 열심히 좀 뛰고 M&A도 열심히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건 하나 굉장히 다른 나라에 없는 게 다른 나라보다 몇 배 강한 그런 벌칙이 있거든요.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는요, 우리나라의 배임죄는 웃깁니다. 어떻게 웃기는가 하면, 다른 나라는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경영인의 책임을 묻는데, 한국의 배임죄는 누구도 걸 수 있게 되어 있는가 하면,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벌된 사람들이 있어요.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검찰이 판단하고 경찰이 판단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임을 들어가서 걸면 배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뭔가 하면 검사 몇 사람 사겨놔야 돼요. 검사 사이라도 사이 안 되면 조카 사이라도 검사 봐야 돼요. 아니면 검사 잡아 스폰서 검사 해가지고 해야 돼요. 검찰이 가가지고 자기들은 저런 엉터리 권력을 갖다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그 위에 정치 권력이 올라오죠. 자기들끼리 또 주고받고.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검찰의 권력을 갖고 죄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면 정말 죄대로 죄로 만들면은 검사 권력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검찰 개혁이에요. 근데 맨날 검찰 개혁은 누가 들고 나오는가 하면 야당이 들고 나와요. 그 검찰개혁의 방안은 뭔가 국가주의적 검찰개혁 방안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검찰 권력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검찰 권력을 더 감독한다고 거기에 다시 공수처 만들고 뭐 만들고 계속 그 국가 권력 위에 또 다른 국가 기제를 또 만들어서 감독하는 이게 국가주의적 접근입니다. 자유주의적 접근은 어떠냐? 검찰의 권력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배임죄 중에서 위헌적 조항을 없앤다. 배임죄의 승인 요건을 굉장히 독일이나 일본처럼 엄격하게 한다. 세계에서 가장 우리 말고 가장 엄격한 데가 지금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제발 그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우리 기업인들이 M&A 마음대로 M&A 지금보다 훨씬 잘 못해요. M&A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업 합병이나 이런 거 추진했다가 나중에 절차도 살면 나중에 회사가 잘못됐어. 노조가 들고 일어나고 하면 노조가 고발하고 들고 일어나면 냅다 들어가가지고 너 왜 이걸 10억 주고 살 수 있는 회사를 갖다 왜 12억 주고 샀어? 배임이. 자본들은 꼼짝없이 걸려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합리화시켜야 고난 그런 죄 안 되는 거는 다른 나라가 죄가 안 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업 경영을 했으면 그 기업 경영한 데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져야 되는가? 주주와 채권자와 투자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책임을 되는 거지. 왜 검찰하고 경찰에 가서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거 어느 시대 때 법이에요? 히틀러 시대 때 법이고 일본이 가가지고 자기들 이거 대동아 전쟁할 때 그때 법입니다. 그걸 지금 아직도 지고 우리는 그 법을 고칠 생각도 안 해요. 당연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여당이 뭐 내줘야 되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부 없애주는 이런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안 하잖아요. 이게 정말 답답한 무능하고 답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국가주의적 생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 다음 대통령 누구 뽑지? 누가 되면 좀 나을까? 안 나아집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음 대통령 누가 되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무용지식이라고 무용지식이라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 하나도 쓸모없는 지식 쓸모없는 지식과 쓸모없는 신념과 쓸모없는 지식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사회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쓸모없는 지식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쪽으로 갔는데 아직도 나는 이쪽에 있어서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대로 만약 공부를 하셨으면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독학해가지고 한번 뭐 탁 치고 그 다음에 뭐 다 하셨는 그런 분인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마시는데 근데 왜 초등학교 졸업하고 말해요?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머릿속에 무용지식이 있어요. 다른 학교 오래 만 지금도요 수많은 학부모가 의과대학 보낸다고 애를 갖다가 그냥 닥닥을 하고 판금사 만든다고 닥닥을 하는데 의사나 판금사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지금 같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그런 직업이 될까요? 난 무용지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런 무용지식이들 대통령 잘 뽑으면 된다. 국회의원도 가가지고 사람 잘 뽑으면 된다. 사람 잘 뽑아야 되죠. 그러나 그게 다가 국가 권력을 줄여줘야 된다며. 그 다음에는 무슨 분권 하나 안 된다. 지방자치는 망국이다. 지방자치 해봤어야지 우리 지방자치 이야기. 제가 지방자치 할 말이 많은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 우리가 한 일 없습니다. 선거만 했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다가 지방의회나 시군의회에 줘본 적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조차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부 중앙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들 멋대로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지방의원들을 전부 말하자면 자기 보좌관, 비서관 내지는 당에 그냥 신분받은 사람들 그거 전부 공천 줘놓고 지역에 사무실 운영하게 하고 이 짓 하느라고 중앙정치에 쓰던 무기 지방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거면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한 적 없거든. 그래 놓고서는 지방자치 망국놀이가 뭐다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보수 진보 간의 담론이 아닙니다. 담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담론이 나와야 돼요. 담론이 얼마나 없는지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진보 담론은 엉터리 담론, 진보입니다. 어떤 담론이에요? 진보가 뭐라고 그러는가면요. 맨날 이야기하는데 진보가 뭐라고 그러는가? 자기들은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 싸운다고. 근데 힘없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 더 힘없고 어려워집니까? 경제가 성장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경제가 성장을 멈췄을 거예요. 인류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없고 어려워지는 것은 경제가 성장을 멈췄을 때 더 힘없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 어디를 봐도요. 세상이 가가지고 더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없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보가 가져야 될 담론은 뭡니까? 성장의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성장시키게 되냐 성장의 담론을 진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성장이 없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거기서 해방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진보에 성장 담론이 있습니다. 미국 진보는 성장 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즈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프로 교수도 있고 케인즈도 있고 그런 이론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보를 갖다 이끌고 바꾸거든요. 대한민국 진보는요. 진짜 진보가 필요한 성장 담론인데 성장 담론이 없는 진보입니다. 사이비 진보고 엉터리 진보고 가짜 진보입니다. 진보 장사만 했지 진보 아닌 거죠. 권력을 추구하는 그냥 그 권력 추구 집단이지 절대로 진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엉터리 담론, 엉터리 진보 담론 없다고 막 우리 같은 사람이 욕을 하니까 저는 이제 드디어 하나 가져와서 이때 뭐냐 그랬더니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은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2011년, 12년에요 이미 ILO 국제노동기구가 소위 말하는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어디의 모델에 맞게? 유럽 모델에 맞게. 유럽은 고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만큼 자영업자가 많은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 맞춘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놨는데 그거를 그대로 지적재산권을 붙여붙입니다. 그거 가져와가지고 유럽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데 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 있습니다. 우선 자기들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거는 성장 담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 성장 담론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어때요? 보수는, 너는 보수의 저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자유와 평등하면 저쪽에 국가주의자들은 평등, 자유주의자는, 예, 보수는, 진보는 평등 쪽으로 많이 들어갔지만 보수는 자유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유가 우리 사회에 성립하려면 어때야 되는가? 우리 사회는 뭐가 존재해야 되는가?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이름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마음대로 가지고 자기들 이것저것 뺏어가고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테두리를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없는 사람 점점 더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 입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들고 일어나서 뭘 하는가? 사회주의 혁명하고 공산주의 혁명하자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이나 이 보수는 기본적으로 보수는 무슨 담론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분배 정의를 포함해서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또 이 사회의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있고 계획이 있고 실행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보수가 상식과 공정과 정의의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보면 이건 분명히 옳지 못한데도 똑같이 가가지고 엉터리 진보처럼 엉터리 짓을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짓을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 제대로 된 담론이 없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능력도 없는 그런 진보 보수가 지금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면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진보 보수, 특히 정치 세력 안에 진보 보수 집단이 있는데요. 그 집단이 이야기를 좀 줄여 나가겠습니다만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가서 조선시대 때 조선이 왜 임진난 후에 굉장히 어렵게 되고 조선 중기부터 단경이 나타나고 어렵게 됐는가를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조선이 왜 그렇게 어렵게 됐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그런가 하면 당쟁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조선족 후기에 와서 세도 정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당쟁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세도 정치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진 것 같은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조선의 당쟁은 왜 나타났고 세도 정치는 왜 나타났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보고 이야기하면 그 원천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왕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왕정에 있습니다. 왜 왕정에 있는가? 조선조 초기는 농경사회입니다.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정책 문제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든 어떤 사람이 그 신료가 되든 간에 일반적인 지식의 소유를 가지고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뒤에 상공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상공업이 발달하고 유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회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정책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집니다. 세금 걷는 것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세금 걷는 것만 해도 옛날에는 너 농토 한 가지에 얼마 내 하면 되는데 이게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아니 저 친구가 도대체 얼마를 팔았는지 이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회계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데 이때부터 정책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흉기 들면서 정책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어려워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왕이, 왜냐하면 왕정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정책 결정 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왕이 세상자도 왕이 되고 정신병자도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한 명 아프면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0년, 15년을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신료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신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신료되는 거 똑똑한 게 아니라 신문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신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책 문제를 분석하고 언급하고 그런 거 해안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보장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지식의 소유자는 어떻게 전문적인 정책 문제를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 하는가? 그때부터 나라가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패를 갈라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그래. 그게 당쟁입니다. 동인, 승인, 남인, 북인, 소론. 당쟁이 왜 생기는가? 집안도요. 제대로 돌아가고 잘 돼가는 집안에는 형제간에 싸움이 없습니다. 집안이 자꾸 어려워지고 뭔가 꼬이는 형제간에 싸우시다. 니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당쟁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고요. 당쟁이 생기고 서로 죽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패권을 차지해요. 내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걸 대대로 물리고 저놈들 아예 죽여야 되겠어요. 이 섀도 정치야. 그러다가 나라가 일본의 총한방을 못 쏴보고 나라를 뺏기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이미 국가주의를 갖다가 벗어나야 될 나라인데 아직도 국가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국회가 자기가 소화도 못하는 권력을 쥐고 있고 대통령도 처리할 수 없는 권력을 쥐고 있고 이러면서 가서 시장을 규제하고 어디를 규제하고 뛰어야 될 사람을 뛰지도 못하게 저 반도체를 갖다가 8년씩이나 걸려서 공장짓도록 만들고 교육가치라는 교육을 시키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거 개혁하는 데는 전부 여기저기서 다 막히니까 이거 니 때문에 그래. 그때는 뭐하는 거 싸움 해가지고 어떡하지 저 친구가 엉태고 저놈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표를 얻어서 권력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싸움이 여기저기서 매일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없어요. 거기에 무슨 지금 지역 소멸 이야기가 뭐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적 이야기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디올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약점 아닙니까? 약점 준 쪽도 잘못이지만 약점을 가지고 무조건 가지고 아픈 데를 갖다 찔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1년을 팔아먹고 2년을 팔아먹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 국가가 필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라는 얘기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한쪽은 또 그거 막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국가적 의제는 다 돌아가고 있고 그 사이에 세월은 5년 가고 대통령 시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국가주의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 권력을 줄이는 대신에 어디에 그 권력을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넘기고 그 다음에 어디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국가는 오늘이 뭘 하면 됩니까? 국가가 잘하는 일 하면 외교, 안보, 안전, 환경 그 다음에 복지 이런 부분들 국가가 하고요. 제발 시장이 잘하는 거 그거 지가 지도하겠다고 고난 지고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가가지고 삼자부가 나서가지고 전부 업체들 줄 세우고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지금 고향분 누군지 제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짐작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정책실장 할 때인데요. 우리 의성김씨 가본데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정부 관료로 계셨는데 당시에 차관으로 산자부 차관으로 계셨어요. 저를 보자고 하더니 집에 가서 마누라가 뭐라고 그러는가 자기 이제 마누라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당신들 대한민국에 녹먹는 관료 맞아?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뭐를 추진했는가 하면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2차전지 벌써 이제 그때 2차전지 그 다음에 홈 오토메이션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것들 10개 산업을 뽑아가지고 이 산업을 어느 부처에 넘기느냐를 가지고 이제 배분을 할 텐데 이 배분을 하는데 산자부하고 과기부하고 정통부가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움을 하니까 싸움이 어디까지 나는가 하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장관들 쭉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산자부 장관하고 정통부 장관하고 대통령 앞에서 삽히더라고. 말 다 했어?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떡할 거야? 대통령 앞에서 삿대질 하면서 그 정도로 부처가 심각한데
이 부처가 장관이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홈 오토메이션에 관한 것을 산자부가 가져가면 정통부가, 정통부는 홈 오토메이션에 게이트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통신망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이에요. 산자부는 홈 오토메이션 게이트웨이가 어디 있던 냉장고, 결국은 냉장고, 뭐 세탁기고 다 이거니까 자기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붙는 거죠. 싸움보다 싸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 업체들을 갖다 매일같이 줄 세우는 거예요. 산자부가 무슨 저 포럼 만들고 그 다음에 협회 만들고 막 만들면요. 정통부도 질세가 또 협회 만들고 기업인들이 와가지고 오늘은 정통부에 불려가고 내일은 산자부에 불려가고 정신이 하나도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제가 말한 그 양반이 집에 가서 이제 계속해서 야 정통부에 오늘 어떻게 움직인다 보고받고 야 그거 그러면 안 돼. 가가지고 말이야 내일 누구 만나가지고 그럼 작사를 내고 6개월을 그러고 있으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 당신 진짜 대한민국의 농건도 공무원 맞아. 도대체 국가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한마디 안 하고 매일같이 앉아가지고 누구 줄 세우고 누구 끌어오고 가가지고 부하들한테 시켜가지고 누구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가지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 시민사회에 주면요. 시민사회가 자율적인 규제 다 만들어 갑니다. 국가가 없으면 우리 규제 안 할 것 같죠. 한번 보십시오. 이문열의 당신들의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 이문열은 자유주의자입니다. 그 자유주의자 관점에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아마 많이들 보시고 또 영화도 보셔서 거기 보면 석대라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석대라는 아이가 독재를 하고 반에서 탁 가가지고 이제 힘주고 있으니까 애들이 꼼짝 못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새로 선생님이 오시더니 석대를 매질을 해가지고 쫓아냅니다. 석대만 매질을 한 게 아니고 반 아이들까지 다 매질하는 석대한테 꼼짝 못했던 너희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 하고 매질을 했어요. 그리고는 석대를 쫓아내고 나니까 석대가 독재하던 그 석대라는 아이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반이 엉망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떠들고 쉬는 시간에 늘 말할 것도 없고 교실이 엉망이 되죠. 그럼 그 엉망인 교실이 끝까지 엉망이냐? 아니죠. 2달, 석 달이 지나니까요. 아이들 사이에서 야 이거 우리 공부는 언제 하지? 우리 중학교는 어떻게 가지?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우리 학교가 되겠어? 아이들 사이에서 뭐가 하는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자율적 규제가 자기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석대가 있을 때보다 더 조용한 교실이 되는데 그 질서는 누가 만든 질서인가? 바로 석대가 만든 독재가 만든 질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그 교실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주체들이 만들어낸 민주적 질서가 오히려 권위주의적 그 질서보다 더 강력한 그런 자리를 잡죠.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면 저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에 있는 진보 세력들이 국가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졸로 보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공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뭘 가지고 있느냐?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또 이웃이 좀 어렵다고 하면 손잡아 줄 줄 아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도 이 나라 저 나라에 살아봤습니다. 우리 국민만큼 이렇게 말하자면 뛰어나고 위대한 국민이 없어요. 이 위대한 국민을 우리가 믿고 이 위대한 국민에게 권한을 주고 이 위대한 국민이 스스로의 질서를 만들어가도록 아까 선생님이 좀 혼란스럽더라도 한 두세 달 두니까 새로운 민주적 질서가 잡듯이 국가 권력이 조금씩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을 새로운 질서를 만들 그런 능력이 있다. 요즘 제가 이 사랑의 열매 하면서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예요. 1억 이상 기부자, 고액 기부자들, 그 소위 아너스 클럽에 지금 회원이 3,500명입니다. 3,500명인데 제가 그때 한 번씩 가서 보면 놀라운 게 그 중에 상당수가 익명입니다. 어제도 2명이 절대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밖으로 밝히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고액기부자 아르스 클럽에 가입하고 어쨌든 두분 계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연들이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자유를 기억하시죠? 취임식 때 35번을 얘기했습니다. 유엔연설에서 자유를 갖다가 32번을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한 자유주의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런 이야기가요, 함부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량식품 규제 좀 완화하면 안 돼.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시민사회, 시장,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권을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뭔가 규제 완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뭐를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 주체들을 보다 더 자유롭게. 우리 기업 하나하나가 위대한 기업들 아닙니까? 그 기업들을 뛸 수 있게 해주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좀 더 뛸 수 있게 해주겠다. 위대한 국민이니까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해야 돼요. 저도 제가 당의 비대위원장을 할 때 그때 당의 목표가 뭔가 위대한 국민 다시 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가 먼저 뛰는 게 아니라 국민이 뛸 수 있게 해서 그것이 새로운 우리의 세기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시장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권을 확대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더 본질적인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경향에 대한 견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가 지금 그것이 책에 있습니다만 공산주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건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앞에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서 자유주의 연대를 통해서 북한이라든가 어떤 전체주의 세력이 우리 사회에 이 역사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주의가 성립되려면 정의와 공정과 상식과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강조하는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름의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뜻대로 안 되죠. 뜻대로 안 되고 스스로 가진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가지고 약점 잡히고 붙들려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정신은 아니다. 저는 정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100% 찬성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 역사에 조선시대 때 왕정 자체가 문제였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왕정 자체가 이미 다른 유럽 국가 같았거든요. 상공업이 발전하고 유통업이 발전하면서 그 왕정은 어떤 형태로든 다 무너졌습니다. 시민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왕정이 다 무너졌죠. 그런데 그 왕정이나 세습 정치가 끝까지 살아남았던 데가 어딘가 하면 이 동북아쪽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막부 세습 체제고 왕이랑 똑같죠. 막부 세습 체제가 우리도 왕정인데 이 동북아 세 나라가 이 왕정을 보수하는 바람에 나라가 어렵게 되는데 그 중에 그나마 세습 체제를 가장 먼저 부수고 나간 것이 누군가는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명치유신을 통해 가지고 그 세습 체제를 부수고 완전히 혁명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 입헌군주제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국왕이 한 나라가 됐는데 너무 큰 꿈을 꾸다가 이제 막조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에 있어서도 이 왕정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요즘 이 이야기 나오다 합니다.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주목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정연입니다. 선조 때 사람입니다. 정연임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는가? 왕이 권한을 가지고 그것이 세습하는 것은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연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야말로 소위 대동주의, 너나 나나 같았다. 신분적인 질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천하 공물론, 천하의 권력은 공물이지 누구
누구 것도 아니다. 왕정은 부정하고 공화적 사상을 갖다 피력합니다. 정년임이 한 공화적인 그런 발언은 영국의 크로멜보다 더 없습니다. 왕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년임을 죽이지 않습니다. 정년임을 죽이는데 정년임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정년임하고 요즘으로 치면 악수 한 번에 인사하고 밥 먹은 친구들까지 다 잡아줍니다. 지금 말하자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정계에서 1000명을 죽여도 지금 1000명을 죽였다 해도 어마어마한 텐데 당시에 그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 동인들, 남인들 1000명을 죽입니다. 그 죽인 당시의 특검, 위관이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하면 특검인데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송강정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년임은 나중에 도망을 가다가 죽었는 사람이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기축곡사입니다. 기축곡사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조리 접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경상도 쪽 해가지고 남인들, 동인들 다 싸그리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흑인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갖다 이야기했던 정약국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당시에 권력을 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왕정 자체를 비판한다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흑인도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펴다가 왕정 자체를 부정도 안 하고 자유주의 사상을 펴다가 흑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능지처사를 당했어요. 죽은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 집안 아버지가 동인의 수장이었는데 거기 전부 불을 다 담아버렸죠. 오늘날에도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국가주의적 체제를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도 이 국가주의 체제를 어떻게든지 완화시키든가 어느 정도는 해체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을 국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안보, 그 다음에 안전, 환경, 그 다음에 복지 문제 이런 부분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특히 국가 권력은 어떤 데 존재했던가 진짜 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카르텔 형성해서 가지고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카르텔 형성하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기술해요. 재벌 규제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진보 세력들은 국가 권력이 다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경제력 집중, 소유구조, 그 다음에 공정거래 이런 거 다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수자는 자유주의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경제력 집중은 그거는 시민사회나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고 채권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가버넌스 구조 기업이 이렇게 자기가 경영하든 저렇게 경영하든 그러나 뭐는 안 된다. 공정거래, 약자를 괴롭히고 남의 기술 갖다가 빼앗고 힘 있다고 해가지고 협력업체들 마음대로 아주 착취하고 이런 걸 국가가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너무 길게 이야기 드릴 것 같습니다만 공산주의나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자유주의라는 것을 주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그게 대해서 알려서 뭘 해야 될까? 진짜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자유가 더 신장돼서 이 위대한 국민, 세계에서 가장 성공을 하는 열정이 강한 국민, 혁신적인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민, 거기서 이웃을 생각하는 이 국민이 정말 우리 국가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정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주신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